지금 핵 잠수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최고 분석관이 직접 서명한 보고서 한 장이 펜타곤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0% 불가능.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연료도 경험도 없다며 한국을 깎아내렸죠. 그런데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 단 한 줄의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 어떤 동맹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 미 해군 해양전략 분석실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표준 그 자체였죠. 워싱턴 DC의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중국의 잠수함이 몇 미터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는지, 러시아의 신형 어뢰가 몇 노트 더 빠른지를 계산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줄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움직였고, 제 예측 하나에 태평양 함대의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서 중국의 제3도련선 확장 전략에 대한 마지막 챕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논리, 반박 불가능한 데이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색 직통 전화였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만 걸려오는 전화였죠.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죠. 밀러 박사님, 당장 상황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코드 블루입니다. 코드 블루라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코드 레드는 즉각적인 전쟁 위협, 즉 러시아나 중국의 움직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코드 블루는 동맹국 관련 긴급 사태.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까? 톰슨,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었소? 아니면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막았소? 아닙니다, 박사님. 그보다 더 황당합니다. 톰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유능한 NSC 연락관이 이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국입니다, 박사님.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위협이 아닌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낡은 구축함을 사가고 F-35 전투기를 구매해주는 고마운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한국이 대체 뭘 어쨌다는 거요? 김정은이라도 서울을 방문했소? 박사님, 그게 한국 정부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핵잠수함 핵연료 공급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순간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헛웃음이었죠. 핵잠수함? 한국이? 지금 장난하는 거요, 톰슨? 장난이 아닙니다, 박사님. 그들은 진심입니다.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경로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 사라가 잠에서 깨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요, 사라. 그냥 우리의 고객이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 같군. 가서 버릇을 좀 고쳐주고 와야겠소. 저는 코트를 걸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고 있었죠. 결론, 불가능. 펜타곤 지하 3층, 탱크라고 불리는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전쟁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 앞에 느끼는 묵직한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짜증과 모욕감에 가까운 불쾌한 공기였죠. 밀러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톰슨이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라, 펜타곤의 해군 작전부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정치꾼들까지. 에드워드, 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요? 로라 차관보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이었죠. 데이터보다는 여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미쳤거나 아니면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거요. 당장 다음 주가 경주 APEC인데 이따위 요구를 의제로 올리다니. 대통령께서는 무역 협상 타결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이 핵연료라는 것 때문에 판이 전부 깨지게 생겼소.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로라, 진정하시오. 이건 위기가 아니오. 그냥 해프닝이지. 제 말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톰슨이 띄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APEC 의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한 핵동력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 및 기술 이전 요청. 기술 이전?
저는 다시 한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들은 우리 무기를 사서 쓰는 나라지 우리와 기술을 논할 상대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허풍입니다. 아마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수작이겠죠. 하지만 에드워드, 로라가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이라면 대통령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고 무역 협상을 타결하라고 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성격 아시지 않소? 그분은 해결료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하실 뿐이라고.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안보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동맹을 거래처로 취급했죠. 그에게 NPT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톰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데이터 말입니다. 한국의 요구가 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왜 0% 확률인지 반박 불가능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걸로 의회와 언론을 움직여 대통령을 압박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 역할이 명확해졌군요. 좋습니다. 3시간 주시오. 그들의 꿈이 왜 망상에 불과한지 제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 그들의 조선소, 그들의 기술력.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위에 있었죠. 저는 프로젝트 제로,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3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너지는, 그러나 한국은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기둥이었죠. 첫째,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것, 연료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공격 원잠은 9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는 무기급 우라늄이며 사실상 핵폭탄의 원료와 동일하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러시아의 야생급. 모두 이 강력한 연료로 30년 동안 교체 없이 심해를 누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물론 그들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원자로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육상 발전소 이야기입니다. 20%짜리 연료로 잠수함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력이 형편없어서 30노트의 속도는커녕 20노트도 버거울 겁니다. 게다가 고작 2-3년마다 거대한 잠수함을 통째로 절개해서 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건 잠수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일 뿐입니다. 결론, 한국은 핵잠수함의 심장을 뛸 피를 만들 수도 구할 수도 없다. 확률 0%. 저는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기술입니다. 원자로 그 자체죠. 많은 이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해군 전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저는 20년 전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3년 한국이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했던 그 기록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상 원자로 스마트를 억지로 줄여서 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상 원자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충격을 견뎌야 하고 소음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작아야 합니다. 포탄이 바로 옆에서 터져도 냉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한국은 이 소형화와 충격 내성 기술을 단 한 번도 증명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2003년 설계도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논문이지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좋은 상선과 LNG 선을 만듭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이고 이건 암세포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결론, 한국은 핵잠수함의 심장을 설계할 능력도 제작할 경험도 전무하다. 확률 0%. 마지막 셋째,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소음입니다. 현대해전에서 잠수함의 가치는 무장이 아니라 침묵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핵심은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입니다. 저는 제 서가에서 10년 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에 탑재하겠다며 펌프제트를 독자 개발하려다 처참하게 실패했던 기록이었죠. 펌프제트는 단순한 프로펠러가 아니다. 이는 수십 개의 정교한 날개가 물을 빨아들여 압축하고 내뿜는 수중 제트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와류와 소음을 제어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다. 우리는 100조 원을 쏟아부은 시울프급을 만들고 나서야 겨우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그들이 만든 시제품은 15노트만 넘어가면 바닷속에서 경운기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신형 소나의 100km 밖에서도 잡힐 끔찍한 소음이었죠. 결론, 한국은 침묵을 만들 기술이 없다. 그들이 핵잠수함을 만든다 한들 그것은 21세기 바다의 유령이 아니라 20세기 고철 경운기에 불과할 것이다. 확률 0%.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최종 결론, 한국의 APC 핵연료 요구는 자국의 기술적 무지를 숨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허풍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승인 가능성은 0%이며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한다. 파일을 저장하고 로라와 톰슨에게 전송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이제 이 해프닝은 끝날 겁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하지만 해프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오후 펜타곤은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러 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걸 보내왔습니다. 톰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실로 다시 불려갔을 때 분위기는 새벽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로라 차관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해군 작전부장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톰슨, 대체 뭐요? 한국이 전쟁이라도 선포했어? 박사님, 이걸 보시죠. 톰슨이 메인 스크린에 파일을 하나 띄웠습니다. ADD 로고가 박힌 기술 문서였습니다. 우리가 박사님의 0% 보고서 요약본을 한국 대사관 무관을 통해 전달하며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 만에 이 파일이 날아왔습니다. 한미기술교류 세미나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요. 그래서 이게 뭐요? 대학생 과제물. 제 말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은 수십 개의 복잡한 그래프와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박사님도 알아보시겠습니까? 톰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아볼 수밖에요. 저건 펌프제트의 음향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펌프제트가 아니었습니다. 저 그래프. 15노트 구간. 제가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모든 잠수함 엔지니어들의 악몽, 고조파 공명이 발생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특정 속도에서 공명하며 소음이 수십 배로 증폭되는 죽음의 구간. 미 해군의 자부심, 70조 원짜리 최신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조차 이 결함을 완벽히 잡지 못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신형 수중 드론에 탐지된 것도 바로 25노트 공명 때문이었죠. 이건 펜타곤 최고 위층과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 몇 명만 아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떠 있는 한국의 데이터는 말도 안 돼. 깨끗했습니다. 15노트 구간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공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버지니아급의 1급 기밀 데이터를 훔친 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톰슨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우리 버지니아급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 보낸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우리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결함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작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건 가짜 데이터야. 놈들이 우리 기밀을 훔쳐다가 그럴싸하게 조작한 거라고. 0%라고. 내가 0%라고 했잖소. 그래서 박사님이 가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로라 차관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뒤에는 일본 로비스트 사카이 나오키의 보좌관이 불쾌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놓칠 리가 없었죠. 그들은 이미 한국의 기만이라는 프레임으로 워싱턴 정가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로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한국에 조작된 펌프제트 결함에 대한 첩보를 공유했습니다. CNN에서도 곧 보도가 나갈 겁니다. 그녀가 제게 비행기표를 내밀었습니다. 경주 APC 실무팀 자격으로 내일 당장 출발하시오, 에드워드. 가서 한국의 저 가짜 데이터가 정말 가짜라는 것을, 그들의 기술이 여전히 0%라는 것을 박사님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해 내시오. 이 의제를, 이 불쾌한 사기극을 박살 내버리시오. 저는 비행기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고객의 주제의 주인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30년 전문가인 저를 모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죠. 가서 그들의 경운기가 어떻게 바닷속에서 울부짖는지, 그들의 가짜 데이터가 어떻게 현실 앞에서 박살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내내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울산 조선소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단언했던 그 데이터가 30년 경력의 제 오만을 무너뜨릴 진짜 실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펌프제트는 그저 미끼에 불과했으며 0%라고 비웃었던 그 기술이 사실은 100% 완성되어 미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보고서 프로젝트 제로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평가 보고서가 워싱턴 정가에 던져진 것은 그날 새벽 5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습니다. 30년간 펜타곤에서 보낸 제 인생에서 어젯밤처럼 완벽한 승리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데이터를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팩트라는 이름의 망치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히 꾸기 시작한 위험한 꿈을 산산조각 낸 것이었죠. 사무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뜬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속보, 펜타곤 최고 전문가, 한 핵잠 요구는 0% 확률의 정치적 허풍. 기사는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APC 순방이 안보 리스크가 아닌 경제적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바로 잡은 겁니다. 분수를 모르고 날뛰던 고객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준 셈이었죠. 저는 톰슨이 가져다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사님,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밀러 박사의 명쾌한 분석에 아주 만족해 하셨답니다. APC 의제에서 핵잠수함 안건은 보류가 아니라 완전 삭제될 겁니다. 당연한 결과요, 톰슨. 제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지루한 해프닝은 끝났소. 나는 내 원래 업무, 진짜 위협인 중국의 제3도련선 보고서나 마저 쓰겠네. 아, 박사님. 그리고 국무부의 로라 차관보께서 오늘 저녁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캐피톨 그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사님을 위한 승리 축하연입니다. 캐피톨 그릴. 워싱턴 DC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로비스트들이 움직이는 곳.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문가로서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었죠. 그날 저녁 캐피톨 그릴의 스모키한 시가 향기와 비싼 위스키 냄새가 뒤엉킨 룸 안은 예상보다 더 흥미로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여기요. 로라 차관보가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두 명의 남자가 더 앉아 있었죠. 소개하죠, 에드워드. 이쪽은 록히드 마틴의 해양 시스템 담당 부사장 존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파견되신 나오키 사카이 상입니다. 순간 저는 이 저녁 식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존슨 부사장. 70조 원짜리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매년 의회에 수십억 달러를 뿌리는 미 군산복합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키 사카이. 백악관 복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워싱턴을 움직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죠. 밀러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카이가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0% 보고서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논리의 완벽함에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카이 상. 제가 자리에 앉자 존슨 부사장이 18년산 싱글 몰트 위스키를 채워주었습니다.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존슨이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즘 골치가 아팠거든. 한국이 자꾸 자체 개발이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우리 부품 구매를 줄이려고 해서 말입니다. 그가 윙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요. 안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들에게는 완제품을 파는 게 맞습니다. 기술이 아니라요. 저는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제 오만함을 기분 좋게 자극했습니다. 존슨 말대로요. 그들은 레고 블록은 잘 맞추더군요. 하지만 신의 영역인 펌프제트나 SMR을 넘보는 건 오만이죠. 제가 그걸 증명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카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오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쐐기라니요? 한국이 다시는 이런 허풍을 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NPT 위반이라는 레드라인을 건드리려 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들의 기술적 무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다시는 미국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말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카이 상 말이 맞소, 에드워드. 당신의 0% 보고서는 훌륭했지만 그건 내부용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하오. AP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훌륭한 고객이라고 칭찬하게 만들어야지 핵잠수함 따위의 단어를 입에 담게 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보고서를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정치적 무기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주선하지. 한국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말이오. 사카이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밀러 박사님이십니다. 일본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위스키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저의 영향력에 취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여론을 만들고 판을 짜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사무실에서 승리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곧 CNN을 통해 보도될 것이고 한국의 해프닝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터였습니다. 그때 톰슨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CNN입니다. 켜보십시오. 속보입니다. 뭐요? 벌써 내 보고서가 나갔소? 빠르군. 저는 리모컨을 눌러 벽걸이 TV를 켰습니다. CNN 속보 배너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속보, 한국 잠수함 치명적 결함 은폐 의혹, 펌프제트 소음 축 균열 첩보 입수. 뭐라고? 화면에는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국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디젤 잠수함 장보고급의 펌프제트에서 치명적인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고의로 은폐해 왔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화면에 흐릿하고 조작된 듯한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붉은 원 안에는 강철 표면에 검은 선처럼 보이는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첩보는 어제 펜타곤 최고 전문가가 제출한 0% 불가능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은 펌프제트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함까지 숨긴 채 미국의 핵잠수함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 이럴 수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승리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거보라고, 톰슨. 내가 뭐라고 했소? 0%라고. 저들은 경운기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놈들이었어. 저게 바로 증거야. 놈들은 결함을 숨기고 있었던 게야. 사카이가 말한 쐐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뒷받침할 완벽한 물증을 터뜨린 겁니다. 박사님, 펜타곤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톰슨의 외침에 저는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어젯밤보다 더 큰 힘이 제게 주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새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짜증이나 모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로라 차관보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건 사기극입니다. 그녀가 CNN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결함투성이 잠수함을 숨기고 우리에게 해결료를 달라고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해군 작전부장이 거들었습니다. 당장 APC 의제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사기 행각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사카이의 보좌관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존슨 부사장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의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결함을 숨긴 국가가 NPT 위반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당장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존슨 부사장도 거들었죠.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 저 결함이 사실이라면 로키드 마틴은 한국에 판매된 모든 해양 장비의 부품 공급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객으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명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저 에드워드 밀러였죠. 국방부 차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의 0%가 옳았소. 저 CNN 보도, 저 균열 사진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경력의 모든 권위를 실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펌프제트는 신의 영역입니다. 15노트 이상으로 회전하는 금속이 단 하나의 균열도 없이 버티는 것은 우리가 100조 원을 쏟아부은 시울프급에서도 수십 년간 실패했던 과제입니다. 저 사진은 제 0% 보고서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차관님,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입니다. 기만의 문제입니다. 로라 차관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답이었죠. 좋소, 밀러 박사. 그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시오. 가서 저 CNN에 보도된 펌프제트 결함이 사실임을, 저 균열이 진짜임을 박사님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오. 그녀가 제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적대적 검증팀 임명장이었습니다. 가서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까발리시오. AP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자도 못 꺼내게 오히려 결함 은폐에 대해 한국 대통령을 질책하게 만드시오. 가서 이 사기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시오. 저는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냥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증명하는 전문가에서 거짓을 처단하는 심판관이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를 떠나는 C-17 군용 수송기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상업용 여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진으로 향하는 조사관이었으니까요. 제 손에는 두 개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30년의 자부심이 담긴 0% 보고서. 다른 하나는 방금 CNN에서 입수한 한국의 기만과 무능을 증명할 균열 사진이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저는 한국의 새벽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자신들의 허풍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겠죠. 톰슨, 내일 이맘때쯤이면. 저는 저를 배웅 나온 톰슨에게 말했습니다. 저 오만한 고객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게 될 걸세. 그들의 균열은 저 잠수함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그들의 양심에도 나 있었던 게지. 톰슨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임무 완수를 빕니다, 박사님.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고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워싱턴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손에 쥔 균열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사카이가 완벽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바람을 잡아주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망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울산 조선소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한국. 너희의 0%짜리 허풍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내가 숫자로 그리고 저 균열로 직접 증명해주겠다. 저는 제가 진실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치명적인 오만이었음을, 그리고 제가 손에 쥔 그 균열이 사실은 한국이 파놓은 함정의 입구였음을 저는 그때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C-17 군용 수송기의 육중한 랜딩 기어가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저는 14시간의 비행에서 깨어났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 한국의 기만을 어떻게 박살낼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죠. 웰컴 투 코리아, 닥터 밀러. 활주로에는 미 대사관 무관과 한국 국방부의 의전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제가 손님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을 처단하러 온 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 없소. 바로 울산으로 갑시다. 저는 그들의 인사를 무시한 채 대기 중인 블랙호크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 로터가 대한민국 상공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들의 거짓말이 시작된 심장이었죠. 2시간 후 헬기가 거대한 조선소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압도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SF 영화 속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읽었던 세계 최대 규모라는 단어는 이 실체를 1%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평의 부지 위에 3,000톤급 골리앗 크레인 수십 기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천 대의 무인 운반차가 거대한 강철 블록들을 레일 위로 미끄러지듯 실어 나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소리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만 명이 일하고 수십만 톤의 강철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도시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낡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귀를 찢는 쇳소리와 망치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데이터와 전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저는 굳은 얼굴로 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사내였죠. 에드워드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현장 총괄 소장 김도윤입니다. 그가 내민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결함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김 소장. 관광하러 온 게 아니오. 저는 악수 대신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CNN에 보도된 그 균열 사진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기술이요? 이 치명적인 균열 말이오. 당신들은 이걸 숨기고 미국 정부에 해결료를 요구했소. 이건 사기요. 제 말에 주변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소장은 그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담긴 그런 미소였습니다. 박사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작 이런 조작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셨습니까? 뭐라고? 조작?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저를 거대한 중앙관제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거대한 모니터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조선소의 모든 작업 과정이 3D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김도윤이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균열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진은 17B 블록의 3번 용접선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곳에선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김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17B 블록의 3D 설계도가 떠올랐고 3번 용접선이 붉게 강조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접선 17B3. 작업시각 2025년 9월 14일 4분 32초 1호. 작업 로봇 H현대7. 용접 온도 1345.2도, 기준치 1345도. 전류값 187.1A, 기준치 187A. 로봇 팔축 각도 22.5도, 기준치 22.5도. 실시간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 결과 기공 0, 슬래그 0, 균열 0.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오차율입니다. 김도윤이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최종 오차율 0.009%. 0.009%.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자랑하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군사규격 허용 오차가 0.1%였습니다. 말도 안 돼. 0.009%라고? 우리 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잖소. 그렇습니다, 박사님. 김도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눈빛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0.1% 기준은 10년 전 우리가 극복한 과거입니다. 박사님은 균열을 찾으러 오셨겠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엔 완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박사님은 감으로 배를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데이터로 배를 만듭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데이터가 되어 제30년 오만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카이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는 이곳에선 한낱 조작된 가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드워드 밀러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좋소, 김 소장. 용접은 인정하지. 당신들 로봇 기술이 뛰어난 건 알겠소. 저는 제2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펌프제트. 제가 0% 보고서에서 경운기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한 용접도 소용없을 거요.
이 배가 바닷속에서 경운기 소리를 낸다면 말이지. 당신들의 펌프제트 데이터를 보여주시오. 15노트 구간의 그 끔찍한 소음을 직접 확인해야겠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균열은 사카이의 조작이었을지 몰라도 소음은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그건 조작할 수 없죠. 김도윤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15노트 고조파 공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조파 공명. 그건 미 해군의 1급 기밀 용어였습니다. 버지니아급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걸 어떻게? 당신들의 버지니아급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수중 드론에 탐지된 이후로 저희도 그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기밀을 훔친 거요?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겁니다. 김도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미확인 수중 소음 데이터를 분석했죠. 30년 경력의 박사님께서 설마 그게 고래소리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그는 저를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미국도 아직 이걸 해결 못했구나. 우리는 저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가 다시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 뜬 것은 수중 음향 스펙트럼 그래프였습니다. 저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 한국 ADD의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펌프제트 실측 데이터요? 네. 어제 새벽 3시 수조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0노트, 12노트, 그리고 운명의 15노트 구간. 평평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조파 공명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15노트에서 공명을 어떻게 잡았소? 로키드 마틴도 못한 걸 당신들이. 조작이 아닙니다, 박사님.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잡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3D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미국은 펌프제트의 소음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음의 원천을 없애려고 했죠. 삼축 능동 마운트로 진동 원천을 상쇄시키고 펌프제트 날개 각도를 비대칭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당신들 방식은 너무 시끄러워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지식, 제 0% 보고서의 두 번째 기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경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30년의 전문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함 속에는 분명 함정이 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아니, 찾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프의 시작점을 가리켰죠. 이 완벽한 저소음, 이 완벽한 안정성. 이걸 유지하려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력이 완벽하게 일정해야 해. 저는 김도윤을 돌아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으로는 이 정도의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없소. 진동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평평할 수가 없단 말이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거짓을 찾아낸 겁니다. 이 데이터는 디젤 잠수함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론상의 데이터였습니다. 김 소장, 당신들. 이 테스트 대체 에너지원으로 뭘 쓴 거요? 드디어 김도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밀러 박사님. 펌프제트 검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0% 보고서의 첫 번째 기둥. 연료와 원자로. 그것이 바로 진짜 답이었던 겁니다. 오, 맙소사.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0%가 아니었습니다. 펌프제트는 미끼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장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위성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레드였습니다. 펜타곤이 아닌 백악관 NSC 직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러, 당장 CNN 켜. 톰슨이 아니었습니다. 로라 차관보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실 모니터 하나를 CNN으로 돌렸습니다. 속보, 한 펌프제트의 진짜 목적은 SLBM인가? 이게 무슨
화면에는 사카이가 고용한 듯한 군사 전문가가 지도를 펼쳐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이 개발한 저 완벽한 저소음 기술은 방어용 공격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 핵 잠수함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들은 우리 몰래 SLBM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SLBM. 그 단어가 관제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NPT와는 차원이 다른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핵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밀러. 로라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방금 SLBM 개발 첩보를 백악관에 전달했소. 지금 워싱턴은 전쟁 직전이야. 대통령께서 당신이 SLBM을 은폐하려는 한국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고 경로하셨소. 아니요, 로라. 그건 거짓말이오. 사카이의 공작이야. 내가 방금. 닥치시오, 밀러. 로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 검증이 아니오. 국가 안보 사태요. 당신의 0% 보고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소. 당신이 펌프제트 데이터에 감탄하는 사이 우리는 SLBM이라는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오. 그녀가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30년 경력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박사. 백악관의 공식 명령이다. 즉각 모든 검증 활동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복귀하라. 들었소, 밀러? 이건 정치 문제로 비화됐소. APC 의제는 삭제됐고 의회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했소. 당장. 뚜뚜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관제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도윤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온이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죠. 김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SLBM이라. 사카이는 소설가로 데뷔하는 게 낫겠군요. 그는 저를 향해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밀러 박사님. 당신의 정부가 당신을 부르는군요. 우리의 데이터는 당신의 정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복귀하라는 조국의 차가운 명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0.009%와 완벽한 침묵이라는 진실이 아른거렸습니다. CNN 화면에서는 사카이가 고용한 전문가가 SLBM이라는 거짓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30년. 제가 30년간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 해군이었습니까? 아니면 데이터였습니까? 조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실이었습니까? 사카이와 로라, 그리고 존슨. 그들은 진실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국을 꺾을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결함이든 SLBM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저 스크린 속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제 조국 워싱턴의 무지와 오만이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제 주머니에서 펜타곤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밀러 박사님? 김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출입증을 관제실 콘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수석 해양 전략 분석관이라는 글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소.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옥에나 가라고 하시오, 내 명령. 저는 김도윤을 그리고 그 뒤에 선 박서진 박사로 보이는 여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 조국이 거짓에 놀아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소. 나는 정치가 데이터를 짓밟는 것을 용납할 수 없소. 저는 김도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30년 경력의 모든 것을 걸고 저는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김 소장. 박 박사. 나는 더 이상 미 해군 분석관 에드워드 밀러가 아니오. 나는 그저 진실을 쫓는 한 명의 과학자요. 저는 아까의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판관이 아닌 학생의 자세로 물었습니다. 제발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시오. 당신들의 그 완벽한 침묵. 당신들의 진짜 에너지원은 대체 무엇이오? 제 마지막 질문은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중앙관제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심판관의 오만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신념이 무너져 내린 한 과학자의 절박한 절규였습니다. 제 펜타곤 출입증은 에드워드 밀러라는 제 이름과 함께 콘솔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거부했고 조국을 등졌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김도윤 소장과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비밀 앞에선 이방인을 향한 깊은 경계심만 남아 있었죠. 김 소장의 시선이 제 뒤쪽
관제실 구석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내내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관찰하던 그녀, ADD의 박서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연구복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그 눈빛은 지난 20년간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 특유의 무게로 지쳐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 그녀의 목소리는 펌프제트의 완벽한 침묵처럼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죠? 그것은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적국의 스파이일 수도 혹은 이중첩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오. 제가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는 내 조국의 오만을 배신한 거요. 나는 사카이 나오키가 퍼뜨린 SLBM이라는 가짜뉴스에 놀아나는 백악관의 무지를 배신한 거요. 제 말에 박서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SLBM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카이의 정치 공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당신은? 그녀가 저를 꿰뚫어 보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보여줄 진실은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0% 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30년간 믿어온 미국의 표준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을 보고도 당신은 여전히 과학자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시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습니다. 박서진 박사는 저를 몇 초간 더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듯 김도윤 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소장님, 대전 본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해신의 격벽을 개방하겠다고. 그리고 KTX 특실 아니, 공군기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시죠, 밀러 박사. 당신이 그토록 찾던 그 0%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까지의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의 시그너스 수송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용하는 작은 격실 안에서 저와 박서진 박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펜타곤의 최고 분석관이 적국일지도 모르는 나라의 비밀 군용기를 타고 그들의 1급 기밀 시설로 향하고 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미국이 세계의 표준이라는 거대한 자부심의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데이터를, 진실을 원했습니다. 대전의 ADD 본부는 겉보기엔 평범한 대학 캠퍼스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태운 검은색 세단은 지상의 건물이 아닌 숲속 깊숙이 위장된 거대한 지하 벙커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4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쳤습니다.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음성 인식. 제가 알던 펜타곤의 탱크보다 훨씬 더 삼엄했습니다. 이곳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조였습니다. 육중한 방폭문이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박서진 박사가 키패드에 12자리가 넘는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층수 표시도 없이 마치 지구의 핵을 향해 내려가듯 끝없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띵!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어둡고 축축한 냉전 시대의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맙소사. 그곳은 거대한 성당이었습니다. 축구장 절반만한 거대한 공동 전체가 눈이 시릴 정도의 백색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방진복을 입은 채 유리벽 너머의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공기는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한 클린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제단 위에는 검은색 티타늄 합금으로 빛나는 직경 3m, 높이 5m 크기의 완벽한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센서와 케이블이 그 심장에 연결되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데이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게 KSMR. 장보고사에 탑재될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용 소형 모듈 원자로. 박서진 박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자부심보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코드명 해신입니다. 저는 홀린 듯 유리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신은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힘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원자로 주변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노심 온도 312.5도 안정.
1차 개통 압력 155바 안정. 열출력 80메가와트 안정. 80메가와트.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크기에 우리 버지니아급과 맞먹는 출력이야.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죠. 이것은 현존하는 SMR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겁니다. 밀러 박사. 박서진이 모니터의 가장 아래쪽,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연료 유형, 저농축 우라늄, 에리유. 농축도 19.75%. 19.75%.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제 0% 보고서의 첫 번째 기둥.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절대적이며 제 모든 논리의 근거였던 그 기둥이 제 눈앞에서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가능해.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농축 연료로는 이 출력을, 이 안정성을 30년간 교체 없이 버틸 수가 없단 말이오.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거야.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30년의 신념이 박서진이라는 젊은 과학자 앞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밀러 박사님? 박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 무너짐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의 교과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90%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쉬운 길, 편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20% 저농축이라는 불가능한 길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죠. 밀러 박사님, 당신이 30년간 읽어온 그 교과서는 이미 30년 전에 낡아버린 겁니다. 그녀가 원자로의 3D 단면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할 정도로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였습니다. 당신들이 NPT 협정으로 우리의 손 발을 묶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중성자 반사체를 기존 베릴륨이 아닌 포항의 제철소에서 개발한 신소재 나노그래핀 복합체로 교체했습니다. 중성자 효율을 35% 극대화시켰죠. 냉각제로는 물이 아닌 카이스트가 개발한 용융염을 사용해 끓는 점을 1400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크기로도 80메가와트의 출력을 30년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우리는 NPT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낡은 교과서를 극복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0% 보고서는 완벽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봤던 그 0.009% 오차율의 완벽한 펌프제트. 그 미끼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 완벽한 침묵은 디젤 엔진의 불규칙한 진동이 아닌 바로 이해신 SMR이 뿜어내는 완벽하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카이가 말한 SLBM은, 그 가짜뉴스는 대체 SLBM이요? 박서진 박사의 입가에 얇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나 반가움이 아닌 SLBM이라는 유치한 정치 공세를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상대를 안타깝게 여길 때 짓는 그런 압도적인 자신감의 미소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건 20세기 무기입니다. 그녀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이 SMR의 진짜 무서움은 추진력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저를 해신 원자로의 뒤편 더 깊은 격벽 너머의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성당과는 또 다른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검은색 원통형 코일이 복잡한 케이블로 연결되어 원자로의 에너지 코어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신경 다발처럼 보였죠. 이건 초고용량 슈퍼 커패시터 뱅크?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밝힐 수 있는 80메가와트의 전력이 이 모든 케이블을 타고 이 거대한 축전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엄청난 전력으로 뭘 하려는? 설마 박서진 박사. 그녀가 관제실의 연구원에게 인터컴으로 지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4번. 동해 시나리오. 전력 방출 준비. SLBM을 찾으셨습니까, 밀러 박사님? 박서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파괴가 아니라 마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가상의 미 해군 제7함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상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심해 800m에서 장보고 4의 가상 형상이 스텔스 모드로 유유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방출 5초 전. 4, 3, 2, 1. 방출. 찌잉. 모니터 속의 장보고 4가 순간 눈이 멀듯한 푸른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 5척, 순양함 2척, 그리고 항모 로널드 레이건의 모든 불빛이, 레이더망이, 이지스 시스템의 아이콘이 일제히 오프되었습니다. 항모 전단 전체가 단 0.1초 만에 바다 위의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EMP. 저는 다리가 풀려 유리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SLBM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핵미사일은 쏘기라도 해야 하죠. 이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함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박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 DARPA가 2020년 에너지 효율 문제와 소형화 실패로 공식 포기했던 수중 비핵 EMP 방어 시스템. 우리는 그것을 해신 SMR의 무한한 에너지로 완성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모드로 당신들 항모전단 50km 이내로 접근해 단 7분 만에 함대 전체의 전자장비를 고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더도, 통신도, 미사일 발사 시스템도 그 무엇도 작동하지 않게 되죠. 저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무기를? 이건 전쟁 범죄. 끔찍하다고요? 박서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뜨거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린 무기가 없어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362 사업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때 당신들은 NPT라는 낡은 교과서로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카이와 당신의 정부는 SLBM이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기만 국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한이 담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파괴를 원한 게 아닙니다. 밀러 박사. 우리는 그저 아무도 우리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면 그 총을 쏘지 못하게 마비시킬 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밀러 박사님.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어찌나 강한지 제 뼈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봤습니다. SLBM은 사카이가 만든 유령입니다. 하지만 EMP는 실체입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당신들의 정치가 우리의 물리학을 이길 수 있는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손에는 박서진 박사가 건네준 해신 SMR과 EMP의 모든 실측 데이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펜타곤의 에드워드 밀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을 든 한 명의 증인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비공개 청문회장은 이미 재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 국방부 장관, 국무부의 로라 차관보, 로키드 마틴의 존슨 부사장. 그리고 상석에는 승리자의 미소를 띤 나오키 사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한국에 기만해 노란한 바보 혹은 명령을 어긴 배신자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밀러 박사. 늦었군. 군사위원장이 저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사카이 상의 증언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소. 한국은 우리를 기만했고 SLBM을 개발했으며 NPT를 위반했소. 당신은 명령을 어기고 현장에서 뭘 더 알아낸. 위원장님.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30년간 복무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시끄럽게 짖는 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카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미소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카이 상. 제가 단상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SLBM 연설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훌륭한 소설이더군요. 뭐라고요? 사카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밀러 박사. 지금 조국을 배신하는 거요? 로라 차관보가 소리쳤습니다. 배신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USB를 모니터에 꽂았습니다. 저는 결함을 찾으러 갔습니다. 저는 SLBM이라는 거짓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저는 청문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30년의 경력을,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외쳤습니다. 저는 거짓 대신 미래를 봤습니다. 화면에 해신 SMR의 눈부신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SLBM이라는 20세기 유령에 속았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게 뭐요?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해신 SMR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9.75% 전홍축 우라늄으로 80메가와트를 내는 미국이 불가능이라 포기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한국은 NPT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오만한 30년짜리 교과서를 극복한 겁니다. 사카이. 제가 그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저 기술이 두려워서 SLBM이라는 가짜뉴스로 이 청문회를 기만했지. 하지만 당신은 더 무서운 건 보지도 못했소.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동해의 항모전단이 마비되는 EMP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항모전단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 고철로 변하는 그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없이도 전쟁을 끝내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군들과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맙소사. EMP. 저게 가능하단 말인가? 로키드 마틴의 존슨 부사장은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러. 이게 사실이란 말이오? 저는 저를 노려보는 로라 차관보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사카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한국의 저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일본의 로비와 군산복합체의 이익 때문에 이 압도적인 진실을 0% 확률이라며 덮어버린 우리의 무지와 오만입니다. 당신들은 제게 결함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없으면 우리의 태평양 함대는 이제 중국의 신형 잠수함 앞에서 움직이는 고철일 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사카이의 거짓말을 믿고 동맹국인 한국을 제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위대한 진실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들에게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애원하시겠습니까? 제 마지막 말이 유령처럼 청문회장을 떠돌았습니다.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거워졌고 그 방을 가득 채웠던 워싱턴의 오만한 권력자들은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한 곳 해신 SMR과 수중 EMP의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영상이 떠 있는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오키 사카이. 불과 10분 전 SLBM이라는 유령의 칼을 휘두르며 이 방을 지배했던 일본의 로비스트는 이제 얼굴이 회색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감히 저를 반역자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의 증언은 배신이 아니라 그가 숨기려 했던 데이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존슨 부사장. 미 군산복합체의 심장부인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는 안보가 아니라 시장을 잃었음을 깨달은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EMP라는 단어는 자신들의 70조짜리 버지니아급 함대가 이제 고철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고철을 살릴 유일한 해독제가 자신들의 손에 없음을 의미했죠. 존슨. 침묵을 깬 것은 군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죠. 자네 회사 기술로 저 마비를 막을 수 있나? 존슨 부사장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위원장님. 저것은 2020년 DARPA가 공식 포기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저건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굴욕감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가 저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바다 위의 고철 덩어리일 뿐이지. 위원장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중앙의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무거운 전화기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에드워드 밀러의 증언 모두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그러나 천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위원장의 굳은 얼굴이 천천히 그리고 절망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즉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지난 70년간 미 해군이 지배해온 바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고 시선은 사카이에게 멈췄습니다. 사카이 상.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소. 당신의 SLBM 첩보는 허위 정보로 기록될 것이며 일본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 절차를 밟겠소. 이럴 순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배신입니다. 밀러는 반역자요. 미국은 사카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로키드 마틴의 존슨을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존슨, 우리 계약은 어떡할 거요? F-35 추가 구매권은? 존슨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너진 시장을 계산하고 있었죠. 보안. 위원장이 외쳤습니다. 제복을 입은 헌병 2명이 사카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저를 향해 반역자 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방 안에는 이제 미국인들만 남았습니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실의 끔찍한 무게만이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로라 차관보를 바라봤습니다. 로라, 당장 경주로 날아가시오. APC 열리기 전에 어떻게든 한국과 협상 테이블을 만드시오. 대통령의 지시요. 협상. 조건은 무엇입니까?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건? 위원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로라, 우리가 지금 조건을 걸 상황으로 보이나? 가서 그들에게 애원하시오. 그 EMP 방어 기술과 신형 SMR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일 테니 제발 우리 함대를 살려달라고 말이오. APC 정상회담이 열리기 불과 12시간 전. 천년 고도 경주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는 불국사의 고즈넉한 지붕이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워싱턴 청문회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서진 박사와 김도윤 소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라 차관보와 증인 자격으로 동석한 저 에드워드 밀러가 앉아 있었죠. 로라 차관보는 워싱턴에서의 그 날카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박 박사님, 김 소장님, 우선 워싱턴에서 있었던 무례에 대해, 그리고 사카이상의 허위 정보에 대해 미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서진 박사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감이라는 단어로는 지난 20년간 그들이 당했던 수모와 오늘날 그들이 이뤄낸 성과를 감당할 수 없었죠. 백악관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로라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내일 APC 연설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 승인하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핵연료 공급도 포함됩니다. 고맙군요. 박서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건은 뭡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로라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밀러 박사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을 인지했습니다. 미 해군은 당신들의 수중 EMP 방어 시스템과 신형 SMR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두툼한 협정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 이전을. 차관님, 박서진 박사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20년 전 362 사업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NPT 교과서를 들이밀며 우리의 프로젝트를 좌초시켰습니다.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로라의 협정서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해신 SMR의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차관님, 기술은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표준을 가진 쪽에서 말이죠. 이것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의 낡은 90% 고농축 방식이 아니라 NPT를 준수하는 20% 저농축 방식 말입니다. 그녀가 협정서를 로라에게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부품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로라 차관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학생이 되겠다는 서약이었으니까요. 그녀는 1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저 에드워드 밀러에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저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로라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표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협정서 초안의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의 붉은 펜으로 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굴욕적인 단어를 적었습니다. 표준 공동개발. 그렇게 하지요. 저는 그 펜 끝에서 30년간 제가 봉사했던 제국이 자신들이 고객이라 불렀던 나라에게 기술을 구걸하며 미래를 의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2025년 11월 8일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전 세계의 카메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공식 승인합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일본 총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TV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에 꽂힌 번역기를 빼내어 확인하는 희극적인 모습까지 보였죠. 중국 대표단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 본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 승인의 의미를 표면적으로만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짜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승인이 사실은 굴복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APEC가 끝나기 무섭게 밀러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워싱턴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속보로 충격입니다. 방금 끝난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승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CNN이 단독 입수한 펜타곤 비공개 청문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비공개 청문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한국이 승인받은 것은 단순 핵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단언컨대 해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이 2020년 에너지 효율 문제로 공식 포기했던 수중 비핵 EMP 기술과 전홍축 SMR을 한국이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술 없이는 이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은 움직이는 고철입니다. 미국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 애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죠.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오늘 주가 20% 폭락입니다. 그들의 버지니아급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HD현대, 한화오션,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압니다. 새로운 디펜스 스탠더드는 이제 워싱턴 DC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시각 도쿄 경제산업성. 나오키 사카이의 집무실은 싸늘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워싱턴 포스트 일면 기사가 놓여 있었고 TV에서는 CNN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월드 퍼스트 기술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SLBM이라는 거짓으로 묻어버리려 했던 그 진실이 EMP라는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 돌아와 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책상에 붉은색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 관저였습니다. 사카이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는 한국의 물리학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경주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덜레스 공항은 차가웠습니다. APEC의 열기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톰슨도 로라도 없었습니다. 대신 펜타곤의 헌병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박사. 명령 불복종 및 1급 기밀 누설. 아니, 공유 혐의로 박사님의 모든 보안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펜타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저는 제목에 걸린 30년의 세월이 묻은 출입증을 풀었습니다. 울산에서 던져버렸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훈장이군. 저는 헌병에게 카드를 건네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제 30년의 군 경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처럼 저는 반역자가 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죠. 아내 사라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믿어요, 에드워드. 나도. 그랬으면 좋겠소, 사라.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보고서들.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된 0% 보고서.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띠잉하는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진. 대전 ADD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밀러 박사님. 워싱턴에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대가보다 가치 있습니다. 어제 한미 차세대 해양기술표준 공동개발협정서가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협정 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의 한미 공동 SMR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당신이 무지라고 외쳤던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이 미래라고 불렀던 그것을 만들 겁니다. 밀러 박사. 당신의 증언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연구소의 초대 고문으로 당신을 공식 초청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천천히 몇 번이고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조국에서 반역자가 되었지만 진실의 편에서 새로운 동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배신인가, 애국인가?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로 조국을 구한 것이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사라, 부산행 비행기표 좀 알아봐 주시오. 우리가 미래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소. 창밖으로 워싱턴의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제국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산의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새로운 표준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드워드 밀러였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전문성과 미국의 자부심이 자신들이 0% 확률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압도적인 실체 앞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의 승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불가능이라고 조롱할 때 한국은 20년간 묵묵히 100%의 실체를 만들고 있었다는 경이로운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나 대사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